서울에서 시청 중이신 이호경님 감사해요. 유막이 고루 퍼지지 않자 아름은 잠시 창문 닦는 것을 멈추고 장갑을 벗어 이마를 닦는데, 그런데 강재우 백만장자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1995년 겨울 소극장 목숨보다 소중했던 첫사랑 송나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무소 제홀딩스 본사 47층. 2025년 3월의 서울 하늘은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로 쏟아진 보고서들은 저마다 빨간 밑줄과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었죠.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수출 물량 전망을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재우는 57의 나이답지 않게 고든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은색태 안경 너머로 숫자들을 훑던 그의 시선이 문득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비상 시나리오 섹션을 읽다가 손끝이 멈춘 거예요. 재무팀이 작성한 최악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 납기 지연, 주가 폭락 모든 문장이 차가운 숫자로 정렬돼 있었죠.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서 재우가 느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감각. 그는 보고서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의 단추를 풀지도 않은 채 창가로 걸어갔어요. 47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잿빛 빌딩들과 가느다란 도로망이 얽힌 거대한 회로 기판 같았죠. 그 위로 3월의 찬바람이 유리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밖으로 로프 하나가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로프가 아니라 로프에 매달린 사람. 외벽 청소 작업자였죠. 재우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지상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허공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안전모를 쓴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오늘따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외벽 작업자는 침착했습니다. 김아름 29살. 그는 하강을 시작하기 전 정해진 루틴을 따랐어요. 먼저 안전모의 턱끈을 확인했죠. 딱딱 2번의 짧은 소리. 손가락으로 버클을 당겨보고 헐거운 부분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중 레냐드 카라비너를 꺼냈어요. 메인 라인과 보조 라인, 두 줄기에 각각 카라비너를 교차로 고정했죠. 클릭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하네스의 디링을 다시 당겨 허리 높이를 맞추고 방수 장갑 끝을 2번 접어 손목에 밀착시켰어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지만 그 기계적임 속에는 생존의 리듬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은 허리춤에 무전기를 들어 올렸어요. 짧고 명료한 목소리가 송신됐죠. 47층, 김아름 하강 시작. 그리고 그는 로프를 타고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 안쪽에서 재우는 숨을 참았어요. 저 높이, 저 바람, 저 흔들림. 저건 담대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계와 자존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죠. 서류 위에 찍힌 외주 용역 비용 절감. 3%라는 숫자가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의 몸으로 실현되고 있었어요. 재우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 넘게 경영을 해왔지만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저렇게 생생하게 노동의 위험을 목격한 적은 없었어요. 유리 한 장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고 저 유리 한 장 밖에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작업을 이어갔어요. 유리 표면에 세정액을 뿌리고 긴 막대 스키즈로 물기를 밀어냈죠. 그런데 유막이 고루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작은 주머니에서 미끄럼 방지 분말을 꺼냈어요. 손바닥에 뿌린 뒤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죠. 툭 손등이 이마를 스치는 소리. 그 짧은 순간 아름의 손가락은 로프의 푸르직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매듭이 단단한지 풀릴 위험은 없는지 모든 게 본능처럼 이어졌어요. 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제스처, 장갑을 벗고 이마를 닦는 그 동작, 손끝의 각도, 숨을 고르는 타이밍. 그건 누군가의 습관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재우가 사랑했던 사람의 습관. 송나영. 1995년 겨울 소극장 무대 뒤에서 송나영은 공연 전마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대본 모서리를 한 번 접고 펜을 2번 툭툭 튕긴 뒤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죠. 그리고 무대에 올랐어요. 그 순간에 송나영은 차분했고 단단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창밖에 저 여자도 똑같았어요. 장갑을 벗고 이마를 닦고 다시 일을 이어가는 모습. 재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죠. 탁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 오지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 홍보 담당 임원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오지은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긴급 보고 드려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재우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아름은 여전히 로프에 매달려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이 재우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이 오늘따라 창밖을 왜 저렇게 의식하시지? 그 의문이 속으로 스쳤지만 그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재무팀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야간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사 소속 작업자였고요. 다행히 중상은 면했지만 타이밍이 최악입니다. 법무팀장이 이어받았죠.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대 안전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사고로도 경영권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홍보 담당 임원이 덧붙였어요. 언론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사무소재 안전이 올라왔고요.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회의실엔 긴장이 팽팽하게 흘렀죠. 하지만 재우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름은 이제 46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햇빛이 로프를 타고 반짝였죠. 홍보 담당 임원이 재우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저 작업자와 회장님 사이에 무슨 연결이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다른 계산이 뒤따랐어요. 만약 저 장면이 사진 한 장으로 언론에 돌아다니면 회장이 창밖 작업자를 바라보는 사진,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배려와 보호의 이미지가 될 수도, 위험 방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 홍보 담당 임원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임원들을 바라봤죠. 계속하십시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오지은이 그걸 느꼈어요. 회장님이 오늘 뭔가 다르다. 평소의 냉정함 너머로 뭔가 흔들리는 게 보인다.
하지만 그 역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원스트라이크 시대의 경영 리스크, 안전 투자 확대 방안, 하청 구조 재점검 필요성, 모든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죠. 하지만 재우의 머릿속에선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저 제스처가 나영을 떠올리게 하는가? 혹시, 정말 혹시? 창밖에서는 아름이 작업을 마치고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47층, 김아름 작업 종료. 그 목소리가 유리를 뚫고 재우의 귓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재무팀 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현장은 경기 외곽 물류센터 옥상이었고요. 야간 작업 중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3m 낙하했습니다. 작업자는 현재 입원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는 게 현지 병원 소견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어요. 화면에는 사고 현장 사진이 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 깜빡이는 옥상, 바닥에 널브러진 안전장비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못 박았어요. 중대 안전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의 중대재해로 경영 책임자 처벌은 물론 사업장 운영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 전체가 비상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조문을 짚었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경영 책임 강화 조항, 형사처벌 기준. 모든 문장이 날카로웠어요. 홍보 담당 임원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사무소제가 들어왔고요. 언론사 세 곳에서 이미 단독 보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프레임이 우리 손을 떠납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창밖으로 향했어요. 김아름은 이제 45층 높이에 있었죠. 로프를 타고 천천히 상승 중이었습니다. 햇빛이 안전모에 반사되며 작은 섬광을 만들었어요. 재우는 그 섬광을 따라가며 생각했죠.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높이에서, 저 바람 속에서 무엇을 믿고 로프에 매달려 있을까? 홍보 담당 임원이 재우의 시선을 다시 한번 따라갔습니다. 회장이 회의 중에 저렇게 집중력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20년 넘게 사무소제를 이끌어온 강재우는 언제나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감정보다 논리, 사람보다 구조를 믿는 경영자. 그런 사람이 지금 창밖 작업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저 작업자와 회장님 사이에 뭔가 있는 건가? 의문이 스쳤지만 곧 다른 계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만약 저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다면 회장이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보호와 배려의 이미지? 아니면 위험을 방치한 증거? 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기록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하청사 계약서, 작업 매뉴얼, 교육 이수 현황까지 전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오지은이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역시 표정을 바꾸지 않고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하청사 측에선 이미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업자 과실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 재우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과실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봐야 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재우라면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먼저 언급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오지은만 남았죠. 재우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김아름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재우의 눈은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재우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어요. 1995년 겨울, 서울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 재우는 당시 31살, 재벌가 후계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죠. 아버지의 지시로 문화예술 후원 실무를 배우기 위해 지역 공연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송나영을 만났어요. 나영은 22살이었습니다. 공연장 진행자이자 캠퍼스 라디오의 게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났어요.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단단했죠. 재우는 처음엔 그저 업무상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실 구석에서 보여준 루틴이 재우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나영은 공연 전마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대본 모서리를 한 번 접었어요. 종이가 접히는 소리, 쓱, 그 다음엔 펜을 손에 쥐고 2번 튕겼죠. 툭, 툭.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땀이 나지 않아도 똑같은 동작을 했어요. 그게 나영만의 의식이었죠. 그 동작이 끝나면 나영은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나영은 그 모든 걸 온전히 받아냈어요. 재우는 그 모습에 매료됐습니다. 나영의 차분함, 단호함,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빛. 그건 재우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재우의 세계는 숫자와 계약서, 전략과 효율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나영의 세계는 말과 목소리, 감정과 연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끌렸어요.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나영과 재우는 소극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영은 말했죠. 빨라 보이기보다 멀리 가기. 그게 제 신조예요. 재우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늘 빨랐거든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죠. 하지만 나영은 달랐어요. 느리지만 단단하게 멀리 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은 행복했어요. 재우는 처음으로 회사 밖의 삶을 경험했죠. 나영과 함께 걷는 대학로 골목, 공연 후 나누는 따뜻한 대화, 눈 내리는 날 손을 잡고 걷던 기억.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여름이 오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재우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그룹 내부에선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가 시작됐죠. 재우는 급하게 해외 공장으로 정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떠나라. 1년은 돌아오지 마라. 아버지의 측근이 전한 말이었어요. 재우는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손에 쥔 동전이 땀으로 미끄러졌어요. 나영아, 나 떠나야 해.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언제 돌아와?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온다 해도 언제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나영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잘 가. 전화가 끊겼죠. 재우는 그대로 떠났어요. 도망치듯 비행기에 올라 태평양을 건넜고 낯선 공장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재우는 33세 나이에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았어요. 그 후로 그의 삶은 회사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다시 일에 매달렸죠. 나영의 이름은 기억 속 깊은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니, 밀어냈어요. 재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건 젊은 날의 착각이었어. 현실은 구조고 전략이고 숫자야. 하지만 오늘 창밖에서 본 그 제스처가 모든 걸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장갑을 벗고 이마를 닦는 동작. 나영의 루틴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재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저 사람이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혹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오지은을 불렀어요. 본사 용역 명단을 가져와 주십시오. 오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죠. 용역 명단 전체 말입니까? 외벽 청소팀만이요. 오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10분 후 그는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재우는 화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하청사명, 계약기간, 작업자 명단.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외벽 청소 하청사 김아름. 재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김아름. 나이 29. 담당 구역 본사 40층 이상. 비상연락처 보호자 이름 송나영.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나영. 그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29년 만에 엑셀 파일 한 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지은이 물었죠.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죠. 재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은 이미 사라졌지만 재우의 머릿속엔 그 모습이 선명했어요. 로프에 매달린 젊은 여자, 장갑을 벗고 이마를 닦던 손, 그리고 그 손이 나영의 손과 겹쳤습니다. 재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떠난 그 시간에 누군가는 매달려 있었구나. 내가 도망친 그 순간에 누군가는 혼자 버텨왔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래 묵은 응고된 죄책감. 그건 숫자로 지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종합시사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밝게 켜지고 진행자가 능숙한 미소로 카메라를 향했어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패널 3명이 앉았죠. 그중 한 명이 경제 칼럼니스트 고명철이었습니다. 고명철은 45살 날카로운 언변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소 제홀딩스의 안전투자 과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겉으로는 안전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번 추락사고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뉴스국장 민성욱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클립 바로 올려. 포털 상단 띄울 수 있게 썸네일 자극적으로 뽑고. 편집팀이 움직였어요. 고명철의 발언 중 가장 날선 부분만 5초로 압축했죠. 자막은 더 강렬했습니다. 사무소재, 안전투자는 쇼였나?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10분도 안 돼서 댓글 수가 100개를 넘었거든요. 그것도 거의 동시에 사무소재 불매, 재벌 특혜, 노동자 착취 같은 문구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됐죠. 리트윗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했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고 팔로워도 없고 생성 날짜가 전부 최근 한 달 이내였습니다. 이걸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이도결,
31살의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민성욱 라인의 하청으로 고용돼 소셜미디어 확산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죠. 본래는 그저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사무소재 관련 게시물의 확산 패턴을 보면서 이도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비공식 분석 툴을 돌렸어요. 계정 생성 시간, 리트윗 간격, IP 주소 패턴,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죠. 이도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자연 확산이 아니야. 보시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돌리고 있어. 그는 서둘러 로그 파일을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했어요. 회사 서버가 아닌 개인 외장 하드에.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같은 시각 소셜미디어 전체로 또 다른 썸네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외벽팀 과실 은폐 의혹.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내용은 모호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클릭했죠. 기사 안엔 김아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김모 씨. 하지만 정작 본인의 안전교육 이수 기록은 불명확. 문장은 교묘했어요. 사실과 추측을 뒤섞어 놓았죠. 사실은 이랬습니다. 2달 전 아름이 속한 외벽 청소팀에서 낙하물 사고가 있었어요. 작업 중 공구 하나가 떨어졌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한 대가 파손됐죠. 현장 조사가 시작됐고 하청사 측은 빠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 하지만 아름은 달리 봤어요. 공구가 떨어진 건 장비 고정 시스템이 낡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전교육 미이행이 아니라 장비 노후가 원인. 증거 사진과 함께 본사에 제출했죠. 하지만 하청사는 화를 냈어요. 전 팀장 배수연이 아름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너무 튀어. 현장은 원래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해? 배수연은 46살, 20년 넘게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베테랑은 보수적이었어요. 변화보다 익숙함을, 개혁보다 타협을 선택하는 쪽이었죠. 아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이건 누군가 다칠 수 있는 문제예요. 덮으면 안 됩니다. 배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름아, 넌 아직 젊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정의롭게 싸운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오히려 너만 찍혀. 그 말엔 경고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름은 찍혔습니다. 하청사는 아름에게 업무정지 통보를 내렸어요. 명목은 안전교육 제이수 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죠. 아름은 흔들렸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본사 인사팀에도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규정대로 해달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문제 제기한 노동자, 정작 본인 기록은 불투명. 프레임이 뒤집혔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보이도록 문장들이 교묘하게 배치됐죠. 아름의 휴대폰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자였어요. 김아름 씨 맞으시죠? 인터뷰 좀 하시죠. 아름은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이 모든 흐름의 배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무겸, 52살의 미디어 레저 복합 투자업자였죠. 그는 사무소재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어요. 공매도 포지션. 사무소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박무겸의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레임을 조작했어요. 민성욱에게 전화를 걸었죠. 국장님, 이번 건 제대로 터트리면 시청률 대박입니다. 광고단가 협상도 다시 해드리죠.
민성욱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패널 라인업 좀 조정해 주십시오. 거래가 성사됐어요. 박무겸의 비서 주하윤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38살 그는 박무겸 밑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메일 제목은 광고단가 조정 및 패널 교체 건. 수신자는 민성욱의 개인 이메일 주소였죠. 참조엔 고명철의 매니지먼트사 담당자가 들어갔습니다. 주하윤은 엔터키를 눌렀어요. 메일이 발송됐죠. 하지만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의문이 스쳤지만 곧 지웠어요. 월급이 들어와야 했으니까. 그날 오후 아름은 본사 로비에 있었습니다. 노동청 상담 후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카메라를 든 촬영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김아름 씨,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름은 피하려 했지만 기자가 막아섰어요. 안전교육 미이행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안전교육은 하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름은 하청을 탓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바꾸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편집된 영상은 달랐어요. 안전교육은 하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문장만 잘려나갔고 자막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책임 회피 발언 논란. 아름의 표정도 정지화면으로 캡처돼 마치 오만해 보이도록 각도가 조정됐어요.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런 애가 노동자 대표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회사 탓만하네. 악플이었어요. 아름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꺼지지 않았죠. 같은 시각 작은 문화센터. 송나영은 초등학생들에게 낭독극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나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쉬는 시간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딸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클릭했죠.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 노동자 김아름, 안전교육 이수 불명, 책임 회피 논란. 나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영의 귀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딸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는데 세상은 그를 가해자로 몰고 있었죠. 나영은 눈을 감았어요. 1996년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지만 나영은 버텼어요. 빨라 보이기보다 멀리 가기. 그 신념으로 29년을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영은 다짐했죠. 이번엔 숨지 않겠어. 이번엔 나서겠어.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변호사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소재 회장실. 재우는 태블릿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고 있었어요. 김아름을 향한 프레임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재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죠.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재우를 짓눌렀습니다. 재우는 오지은을 불렀습니다. 이 확산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법무팀에 전하십시오. 명예훼손 대응 준비하라고. 오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의문이 서려 있었죠. 회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서시는 걸까? 재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도시의 불빛만 깜빡였어요. 저 어딘가에서 아름이 혼자 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 이번엔 책임지겠어. 사무소재 본사 지하 2층, 방제 아카이브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서버 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오래된 테이프 보관함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곳의 관리자는 강치수, 62살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공영방송 음향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은퇴 후 본사에 재고용되어 방제 영상과 음성 기록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강치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 변화도 적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정확했죠. 음향감독 시절부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원본과 백업 두 벌을 만들었어요. 기록은 한 번 지워지면 끝이라는 게 그의 신조였거든요. 그날 아침 강치수는 평소처럼 서버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전날 저장된 영상 로그를 확인했어요. 옥상 로프캠 영상이 새로 업로드돼 있었죠. 외벽 청소팀의 작업 과정을 기록한 영상이었습니다. 강치수는 루틴대로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엔 로프에 매달린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어요. 작업자들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죠. 영상을 보던 강치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타임스탬프였죠. 영상 하단에 찍힌 시간이 오전 9시 15분이었는데 메타데이터상 업로드 시각은 9시 50분이었습니다. 35분의 공백.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치수는 편집 로그를 열었습니다. 파일 수정 기록이 떠올랐어요. 9시 24분 외부 IP에서 접속. 9시 32분 일부 구간 삭제. 9시 47분 재업로드. 강치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누군가 편집했어. 원본을 건드렸어. 그는 서둘러 백업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원본은 남아 있었어요. 자동 백업 시스템이 편집 전 파일을 저장해뒀거든요. 강치수는 원본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자필 로그 노트를 꺼냈어요. 오래된 검은색 노트였죠.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첫 장에 적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어른의 기록이 지킨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어요. 그 문장 아래에 날짜와 시간, 파일명을 기록했죠. 강치수는 원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삭제된 구간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영상이 흘러갔죠. 작업자들의 대화, 바람소리, 무전기 잡음, 그리고 오전 9시 30분 즈음 배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송 스튜디오 소음이었어요. 누군가 대기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강치수는 음량을 높였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해졌어요. 시청률은 자극으로. 남자의 목소리였죠. 강치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고명철. 방송에 자주 나오는 패널이었어요. 강치수는 해당 구간을 따로 추출했습니다. 파형을 확대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목소리만 깨끗하게 분리했어요. 30년 음향 감독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강치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록이 남는다는 걸 모르나 봐. 모든 건 어딘가에 남아. 그는 외장하드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기다려라. 때가 오면 이게 말을 할 거야. 같은 시각 본사 인사팀. 비서 오지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재우 회장의 지시로 하청사 관련 계약서를 전수조사 중이었어요. 계약서, 매일 지출 내역.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했죠. 오지은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체크리스트엔
빠진 항목이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오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발신자는 외부 계정이었지만 메일 헤더를 열어보니 수신자 참조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성욱. 방송국 뉴스국장이었죠. 제목은 광고단가 조정 및 패널 교체 건이었어요. 오지은은 메일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번 사무소재 건으로 시청률 상승 예상, 광고단가 15% 인상 제한, 패널 라인업은 고명철 씨 중심으로 재편 부탁드립니다. 발신자는 박무겸의 비서 주하윤이었죠. 오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거래야. 시청률을 올리는 대신 광고비를 더 받겠다는 거잖아. 그는 메일을 출력했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종이가 나왔고 오지은은 그걸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메일 헤더까지 함께 출력했죠. 캐시 정보, 발신 서버, 타임스탬프, 모든 걸 증거로 남겼습니다. 오지은은 파일을 책상 서랍에 넣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재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지은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죠. 찾으셨습니까? 오지은이 파일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재우는 출력물을 받아 읽었습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천천히 훑었어요. 그의 턱선이 굳어졌죠. 이게 확실합니까? 재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오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일 헤더까지 확인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재우는 출력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이 사람들은 김아름을 상품으로 본 거야. 시청률 올릴 재료로. 분노가 치솟았지만 재우는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으니까요. 재우는 오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하십시오. 노무와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겁니다. 오지은이 물었어요. 3방을 동시에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청사, 방송사, 투자자 모두요?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하나씩 가면 시간이 걸립니다. 동시에 무너뜨려야 해요. 오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대응은 리스크가 컸어요. 언론의 반발도 예상됐고 법정 싸움도 길어질 거였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니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팀은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명단을 뒤지고 전화를 걸고 미팅을 잡았어요. 그중 한 명이 정세림이었죠. 39살 노무와 명예훼손 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냉정했지만 젊은 세대의 신뢰를 얻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정세림은 사무소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로 안내됐고 재우와 마주 앉았어요.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 사건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정세림은 서류를 훑으며 대답했습니다. 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셋이고 각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조율이 필요해요. 재우가 말했어요. 조율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동시에 무너뜨릴 겁니다. 정세림의 눈빛이 빛났죠.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요. 재우는 오지은이 준비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메일 출력물, 타임스탬프 기록, 편집 로그. 정세림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 정도면 됩니다. 시작하죠. 한편 다른 곳에선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심리상담센터.
산재와 트라우마 전문의 정하원이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42살 그는 15년째 노동 현장의 심리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환자는 오상필 33이었죠. 외벽 청소팀에서 김아름과 함께 일하던 동료였어요. 오상필은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정하원이 부드럽게 물었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상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높은 곳이 무서워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번 사고 이후로 로프만 잡으면 손이 떨려요. 정하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공포증이 생긴 거군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일종입니다. 오상필이 한숨을 쉬었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겠어요. 어제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팀장한테 뭐라고 들었죠? 정하원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오상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서 봤어요. 동료가 떨어지는 걸 3미터밖에 안 됐지만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밤에 자다가 깨기도 하고요. 정하원은 청진기를 내려놓고 오상필을 바라봤습니다. 오상필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이란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말에 오상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럼 전 이제 일을 못하는 건가요? 정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치료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회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요. 오상필은 고개를 숙였죠. 정하원은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트라우마 케어라인 필요, 상시 운영 제한. 그날 저녁 재우는 정세림, 오지은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메일, 영상, 로그, 증언. 모든 게 갖춰졌죠. 정세림이 말했습니다. 이제 공개 브리핑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겁니다. 재우가 물었어요. 언제가 좋겠습니까? 정세림이 달력을 넘겼죠. 일주일 후. 그 사이 법적 검토를 마치고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그 어딘가에서 김아름이 오늘도 싸우고 있을 거였죠. 재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진실이 말할 거야. 노무사의 중재로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장소는 을지로 뒷골목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재우가 직접 고른 곳이었죠. 본사 회의실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런 곳. 재우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유리창과 책상 너머가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 오후 3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분식집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재우가 먼저 앉아 있었죠. 검은색 코트를 벗어 옆에 걸치고 회색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의 정장 모습과는 달랐어요. 일부러 격식을 낮춘 거였죠. 테이블 위엔 보리차 주전자와 플라스틱 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아름이 들어왔습니다. 후드 점퍼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죠.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어요. 아름은 재우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실제로 마주하니 긴장됐거든요. 언론에서 본 회장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 사이엔 묘한 간극이 있었어요. 재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어요.
아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이 오르는 보리차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말보다 숨이 먼저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재우가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아름의 컵을 먼저 채우고 자신의 컵도 채웠어요. 드십시오. 좀 쉬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름은 컵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죠.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았는데도 저희는 늦게 움직였어요. 아름은 고개를 들었죠. 재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죠. 아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바뀌길 바랄 뿐이에요.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복수가 아니라 변화죠. 그 말에 아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재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했어요. 미루면 안 되는 질문이었죠. 어머니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대답했어요. 송나영입니다. 재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송나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9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소극장 무대 뒤, 분장실 형광등 불빛, 나영이 대본을 접던 손. 모든 게 선명했죠.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름은 재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무겁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름의 눈이 커졌죠.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회장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재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저는 1995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고 나영 씨는 공연장에서 일했어요. 우린 사랑했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가문의 압박 때문에 해외로 정근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름은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혼자 자신을 키웠는지. 나영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만 말했죠. 아름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재우가 계속했어요. 나영 씨에게 무대 전 루틴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한 번 접고 펜을 2번 튕기고 이마를 손등으로 닦는 거요. 그 모습이 아름답고 단단했어요. 아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루틴을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에게 배운 습관이었죠. 아름이 말했습니다. 저도 작업 전에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빨라 보이기보다 멀리 가기. 그게 엄마 신조였거든요. 재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영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딸에게 전해졌고 딸은 그 말을 삶으로 살고 있었죠. 재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이건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름은 봉투를 바라봤죠. 저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머니의 과거를, 회장의 책임을 규정하는 종이 한 장. 하지만 아름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지금 열지 마세요. 재우가 고개를 들었죠. 왜입니까?
아름이 재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친자 검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관계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안전 체계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재우는 놀랐습니다. 아름은 자신의 정체성보다 동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망도 요구도 아니었죠. 그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아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뭘 하느냐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재우는 아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죠.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제안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재우가 약속했습니다. 전면 직고용 전환 파일럿을 시작하겠습니다. 외벽 청소팀뿐 아니라 모든 고위험 작업 인력을 단계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할 거예요. 그리고 현장 안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겁니다. 아름이 물었어요. 패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우가 대답했죠. 패널 독립섭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습니다. 광고주와 패널 섭외를 분리하는 거예요. 돈으로 프레임을 사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겁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이었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었죠. 재우가 덧붙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반발도 있을 거고 시간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죠. 아름은 가방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 휴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다 쓰고 나서 재우에게 건넸죠. 재우는 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빨라 보이기보다 멀리 가기.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영의 말이었어요. 그 말이 딸을 통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죠. 재우는 휴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멀리 가겠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김이 식어가는 차를 천천히 조용히 마셨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창밖으로 을지로의 오후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계속 움직였어요. 아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우도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만나죠. 브리핑 때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아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회장님. 재우가 고개를 들었죠. 지금 필요한 호칭은 회장도 아버지도 아니고 같은 편이면 돼요. 그 말에 재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같은 편.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아름은 손을 한번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한 거였죠. 재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죠. 아름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로프를 잡고 장갑을 끼고 바람과 싸우며 일한 흔적. 재우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악수가 끝나고 아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재우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후드를 쓰고 고개를 들고 단단하게 걷는 모습. 재우는 중얼거렸어요. 같은 편. 우린 같은 편이야. 그날 저녁 재우는 본사로 돌아와 오지은을 불렀습니다. 브리핑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후 모든 걸 공개합니다. 오지은이 물었어요. 김아름 씨와 함께 서시겠습니까?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함께 설 겁니다. 같은 시각 작은 문화센터. 송나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오늘 누군가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짐작은 했습니다. 나영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숨을 들이마셔도 되겠다. 속으로 속삭였죠. 29년 동안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사무소재 본사 1층 대강당. 브리핑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삼각대가 줄지어 세워졌고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췄어요. 기자석은 금세 만석이 됐죠. 포털 뉴스팀, 방송사 취재진, 경제지 기자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무소재가 무슨 발표를 할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무대 중앙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로 마이크 3개가 일렬로 배치됐고 생수병과 유리컵들이 정돈돼 있었죠. 뒤쪽 대형 스크린은 검은색 바탕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객석 맨 뒷줄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송나영이었습니다. 회색 코트 칼라를 세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영은 그저 지켜보고 싶었어요. 딸의 옆에 서진 못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었죠. 오후 2시 정각.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정세림 변호사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그의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뒤이어 강재우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회색 넥타이,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아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름은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죠.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게 서서 앞을 바라봤어요. 객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김아름인가? 본인이 직접 나왔네. 회장이랑 같이 서다니. 3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중앙에 정세림, 왼쪽에 강재우, 오른쪽에 김아름. 마이크 앞에 놓인 명찰이 그들의 이름을 알렸어요. 정세림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브리핑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무소재 안전관리 실태 및 김아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를 가르며 객석에 전달됐죠.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정세림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타임스탬프였어요. 2개의 시간이 나란히 떠올랐죠. 업무정지 통보서 생성시각 오전 9시 41분. 악의적 편집 영상 공개 시각 오전 9시 50분. 정세림이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정지 통보가 영상 공개보다 9분 빠릅니다. 이는 하청사가 사전에 조율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정세림은 멈추지 않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프 멘트 파형이었어요.
소리의 파동이 그래프로 시각화돼 있었죠. 이것은 방송 대기실에서 녹음된 고명철 씨의 발언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청률은 자극으로. 고명철의 목소리였죠. 명확하고 또렷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세림이 덧붙였죠. 이 발언은 본사 방제 아카이브에 자동 백업된 원본 파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음입니다. 세 번째 화면.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자, 수신자, 제목, 본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광고단가 조정 및 패널 교체 건. 정세림이 읽어 내려갔어요. 발신자는 박무겸 씨의 비서 주하윤 씨, 수신자는 민성욱 뉴스국장. 내용은 시청률 상승을 빌미로 광고단가를 인상하고 패널 라인업을 조정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며 공정보도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급히 메모했어요. 카메라가 계속 셔터를 눌렀죠. 정세림은 차분하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셜미디어 확산 패턴 분석 자료입니다. 제보자의 협조로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계정들이 점으로 표시됐고 그 점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정세림이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일 시간대에 동일 문구로 리트윗이 발생했습니다. 계정 생성 날짜도 모두 최근 한 달 이내입니다. 이는 자연 확산이 아니라 조작된 본 네트워크에 의한 인위적 확산입니다. 그때 측면 문이 열렸어요. 이도결이 들어왔습니다. 31살 그는 긴장한 표로 무대 옆 보조의자에 앉았죠. 정세림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데이터 분석가 이도결 씨입니다. 익명 제보자로서 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도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정세림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상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무 소재는 박무겸 씨, 민성욱 국장, 고명철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미 고소장은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객석이 들끓었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질 태세였죠. 하지만 정세림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의응답은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먼저 회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재우가 마이크를 당겼어요. 그는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는 사무소 제홀딩스 회장 강재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과와 약속의 자리입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어요. 먼저 김아름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회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는 동안 저희는 늦게 움직였어요. 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어요. 첫째, 하청 직고용 전환 파일럿을 시작합니다. 외벽 청소팀을 포함한 모든 고위험 작업 인력을 단계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차 전환을 완료하고 향후 3년 내 전체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객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어요. 재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현장 안전센터를 신설합니다. 작업자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센터에는 안전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대표도 참여합니다. 의사결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셋째, 패널 독립 서베 및 광고 분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광고주와 패널 섭외를 완전히 분리해 돈으로 프레임을 사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는 업계 전체에 제안할 것이며 사무소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재우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김아름을 바라봤어요.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우는 다시 정면을 향했어요. 이 약속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겠죠. 하지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김아름 씨와 함께 같은 편으로 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직고용 전환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재우가 대답했죠. 정확한 산출은 진행 중입니다만 연간 약 2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는 투자입니다. 비용이 아니라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김아름 씨, 회장과 함께 서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아름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이었죠. 저는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원합니다. 회장님이 그 변화를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같은 편으로서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죠. 뒷줄에 앉아있던 송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나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딸이 저렇게 컸구나. 혼자서 그렇게 단단하게 자랐구나. 나영의 어깨가 떨렸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대 위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정세림이 말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름도 인사했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세림이 자리를 떠나고 재우와 아름만 남았습니다.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깐 시간 되십니까? 드릴 게 있습니다. 아름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무대 뒤 별실로 향했습니다. 별실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게 전부였죠. 재우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름이 기억하는 그 봉투였어요. 친자 검사 결과.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가장자리가 손에 젖었어요. 땀 때문이었죠. 재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열어봐도 될까요? 아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머니의 과거를, 앞으로의 관계를 규정할 진실. 아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열어보세요. 재우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안에서 문서가 나왔죠. 재우는 펼쳤습니다. 눈으로 글자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 친자 확률 99.9%. 재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름은 숨을 삼켰어요. 둘 다 말이 없었죠. 진실이 그들 사이에 놓였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재우는 문서를 내려놓고 아름을 바라봤어요. 아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29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망쳤습니다. 나영 씨에게도 당신에게도. 아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에요. 재우가 물었죠. 그럼 뭡니까? 아름이 재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같은 편이면 돼요. 지금 필요한 호칭은 회장도 아버지도 아니고 같은 편.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같은 편.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재우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죠.
아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요. 단단하게.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나영이었어요. 그는 문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딸과 재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숨을 들이마셔도 되겠다.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29년 동안 참았던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셨어요. 브리핑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방송국 내부 감사팀이 움직인 거예요. 정세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감사팀에 넘어갔고 감사팀은 이틀 밤을 새워 매일 서버와 편집 로그를 뒤졌죠. 나온 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민성욱 국장의 개인 계정에서 박무겸과 주고받은 메일이 15통이나 발견됐거든요. 광고 단가 조정, 패널 섭외, 심지어 특정 기사 송출 시간까지 조율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방송국 사장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감사보고서가 놓였고 사장은 그걸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성욱 국장 즉각 사퇴 처리하십시오. 법무담당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고명철 씨는 출연 정지 및 공식 사과문 발표로 가겠습니다. 결정은 빨랐습니다. 방송국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성욱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 발표문은 간결했어요. 개인적 판단 착오로 인해 공정보도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복잡했죠. 민성욱은 짐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청률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의 책상 서랍엔 박무겸과의 미팅 메모들이 남아 있었어요. 레스토랑 이름, 약속 시간, 합의 내용. 모든 게 증거였죠. 고명철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경솔한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댓글엔 차가운 반응만 쏟아졌어요. 이제 와서 사과? 돈 받고 프레임 만든 거 다 들켰잖아. 방송 다신 나오지 마. 고명철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꺼지지 않았죠. 같은 시각 검찰청 경제범죄 전담팀이 박무겸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메일, 계좌이동 내역, 공매도, 포지션 기록. 검사는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기소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세 개 죄목으로 묶어서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요? 검사가 대답했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청구하십시오. 박무겸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만 상대가 강경합니다. 검찰도 의지가 강하고요. 박무겸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산대로 흘러갔어야 했는데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그는 몰랐어요. 사람을 숫자로만 봤던 게 실수였다는 걸.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무겸은 문을 열었어요. 주하윤이 서 있었죠. 비서였던 그는 이제 사표를 낸 상태였습니다.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뭡니까? 박무겸이 물었죠. 주하윤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술서입니다.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박무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네 뭐 하는 건가? 주하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요. 박무겸이 소리쳤죠. 자네 나 때문에 5년 동안 밥 먹고 산 거 아닌가? 이게 배신이지.
주하유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월급보다 오래갈 양심이 필요했습니다. 주하유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받을 준비됐어요. 하지만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죠. 박무겸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의미 없는 짓이었어요. 진술서는 이미 검찰에도 제출됐을 테니까요. 한편 사무소재 본사 이사회실,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서기환의 이해상충 자료가 터진 거예요. 오지은이 밤을 새워 만든 체크리스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서기환은 60대 중반, 오랫동안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투명 경영을 주장했지만 실제론 특정 하청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지은이 발견한 건 간단했습니다. 서기환의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이 사무소재의 하청업체 주식을 15%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사회 의결 때마다 해당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표를 던졌고 그 대가로 배당금을 챙겼죠. 이해상충의 전형이었습니다. 재우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서기환 이사, 해명하시겠습니까? 서기환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가족법인이지 제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재우가 서류를 밀었죠. 실질적 지배자는 당신입니다. 법인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기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합법입니다. 재우가 차갑게 대답했죠. 합법이라 해도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해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8, 반대 2, 기권 1. 서기환은 해임됐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회의실을 나갔죠. 두고 봅시다. 하지만 그 말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으니까요. 재우는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공시조달 투명 프로토콜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화면에 새 시스템 개요가 떠올랐어요. 모든 계약은 공개 입찰, 모든 거래는 실시간 공시, 이해상충, 체크는 분기별 의무화. 이사 한 명이 물었죠. 이렇게 하면 업무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까?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빨라집니다. 우린 신뢰를 선택하겠습니다. 안건은 통과됐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재우는 오지은을 불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지은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흘밤을 거의 안 잤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대조하고 증거를 정리하느라 책상에서 살다시피 했죠.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기록이 진실보다 오래갑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지은의 노트북 화면엔 새 체크리스트 양식이 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항목들, 체크박스들, 확인 절차들. 그게 회사의 새 언어가 될 거였죠. 투명성의 언어. 며칠 후 사무소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외벽 청소팀과 고소작업팀의 직고용 전환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단계로 5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현장 안전 라이선스 제도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건 형식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라이선스 보유자는 위험 상황에서 작업 중단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김아름은 현장 안전 연계팀의 피어 리더로 복귀했습니다. 피어 리더는 동료들을 이끄는 역할이었죠. 신규 인력 멘토링, 안전교육 진행, 현장 의견 수렴.
아름의 책상엔 교육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첫 교육은 다음 주였습니다. 10명의 신입 작업자들이 올 예정이었죠. 아름은 교육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규정만 외우게 할까? 아니면 진짜 필요한 걸 가르칠까? 답은 명확했어요. 규정은 최소, 배려는 최대. 그게 아름이 배운 거였으니까요. 한편 강남의 심리상담센터. 정하원은 트라우마 케어 라인을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상필 같은 환자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현장에서 다치지 않아도 마음이 다친 사람들. 그들에게도 치료가 필요했죠. 정하원은 사무소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고위험 작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요.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어요. 오상필은 세 번째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처음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작업은 안 했지만요. 정하원이 미소 지었죠.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오상필이 물었어요. 언젠간 다시 로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정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종로의 작은 사진관. 강재우, 김아름, 송나영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첫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사진관 주인이 카메라를 세팅하며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서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재우는 정장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나영은 손을 어디 둘지 몰라 허공에 띄웠어요. 아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어색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 모인 가족이었으니까요. 사진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 재우는 나영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나영도 재우를 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 아름은 종이를 한번 접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루틴이었죠. 그리고 펜을 2번 튕겼어요. 툭, 탱. 나영과 재우가 동시에 아름을 봤습니다. 그 제스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나영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고 재우의 입꼬리가 올라갔고 아름의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사진이 인화되는 동안 세 사람은 사진관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나영이 먼저 말했죠. 이상하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아름이 웃었어요. 저도요. 사진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관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죠.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로요. 재우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늦었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같은 편으로요. 세 사람은 다시 웃었어요. 사진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고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사무소재 본사 20층, 새로 문을 연 공간이 있었습니다. 노사엽 안전 스튜디오. 입구 유리문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죠.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교육실이 나왔어요. 한쪽 벽면엔 안전장비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중앙엔 원형 테이블이 놓였죠. 위계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배치였어요. 오전 9시 신입교육이 시작됐습니다. 10명의 새 작업자들이 교육실에 모였어요. 나이도 경력도 제각각이었죠. 23부터 48까지. 어떤 이는 첫 직장이었고 어떤 이는 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김아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이비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들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안전연계팀 피어 리더 김아름입니다.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신입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아름은 원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신입들도 따라 앉았어요. 아름이 말했죠. 먼저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싶습니다. 규정은 최소입니다. 외워야 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배려입니다. 동료를 배려하고 자신을 배려하고 규정 너머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죠. 한 신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가요? 아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은 최소 기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죠. 하지만 규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장비가 미세하게 이상할 때, 동료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땐 규정 너머를 봐야 해요. 그게 배려입니다.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름은 안전모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작업 전 루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매번 똑같이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름은 천천히 시연했어요. 안전모 턱끈을 확인하고 카라비너를 점검하고 하네스를 조정했죠. 이 과정을 생략하지 마세요.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이게 생명을 지킵니다. 신입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름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설명은 명료했어요. 교육이 끝나갈 무렵 아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빠른 길보다 멀리 가는 길을 택합니다. 빨리 작업을 끝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팀의 원칙입니다. 신입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교육실을 나서며 아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들, 그 건물들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아름은 생각했죠. 이젠 혼자가 아니야. 같은 편이 있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지하 1층. 회의실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 팀장 배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엔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있었죠. 배수연의 앞에 낡은 공구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수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죠. 안에서 낡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찢어진 노트였어요. 배수연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리베이트 장부입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를 받아 펼쳤어요. 날짜, 금액, 거래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1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배수연이 말했어요. 제가 숨겼습니다. 회사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숨기는 게 보호가 아니었어요. 법무팀장이 물었죠. 왜 지금 내놓습니까? 배수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아름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옳았어요. 저는 현장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관행을 지킨 거였죠.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감사팀장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배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담담함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개혁도 시작됐죠. 하청 계약 시스템이 전면 재편됐습니다. 투명 입찰, 실시간 공시, 정기 감사, 모든 게 기록으로 남게 됐어요. 배수연의 고백이 개혁의 단초가 된 거였습니다. 같은 주 강재우는 사재 200억 원을 출연해 안전산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본사가 아니라 외부에 마련됐어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죠.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하청 근로자 장학금, 산재 치료 지원, 안전 연구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단 운영위원회의 현장 대표 2석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재우가 의장석에 앉았고 좌우로 교수, 변호사, 의사, 그리고 현장 대표 2명이 앉았죠. 현장 대표 중 1명은 김아름이었습니다. 재우가 입을 열었어요. 이 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장인 저보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아름이 첫 발언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을 자녀뿐 아니라 당사자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회의는 수평적으로 진행됐고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종로의 작은 문화센터, 송나영은 청년들에게 낭독극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늘은 8명이 모였죠. 20살부터 30살까지. 나영은 대본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낭독은 빠르기가 아니라 전달입니다. 상대에게 마음이 닿도록 읽는 거예요.